저는 강수염이라고 합니다. 72세이고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딸 민서도 신이 넘었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지요. 오늘은 일요일, 늘 그렇듯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거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손녀 하늘이다. 거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손녀 하늘이는 카페 위에서 퍼즐 놀이에 한창이었습니다. 냄비 속 마지막 갈비찜은 음식을 식탁에 올리자마자 사위 이건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은제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평소에도 성격이 불같더니 오늘은 안색이 더욱 좋지 않더군요. 아마 또 거래처와 싸운 모양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손녀를 불러 앉혔습니다. 하늘아, 밥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야지. 엎드리면 안 돼. 소녀는 퍼즐에 열중하느라 조금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삐지겠습니다. 저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얘는 그저 어린애일 뿐인데 왜 이렇게 끝없이 참견하세요? 저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딸 민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더 집어 먹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 뜻 없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지. 예의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머니 댁 식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마치 송곳처럼 제 심장을 세게 찔렀습니다.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린 손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제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부딪힌 찻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손녀는 놀라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몸이 굳어버린 듯 앞이 캄캄해졌고 얼굴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 했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을 고르려 노력했지만 주위는 온통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뺨을 맞은 고통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딸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했습니다. 선명한 손자국이 이미 붉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빚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민서가 부엌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방금 건우 씨가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딸을 보지 않고 그저 천천히 국그릇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눈을 시큰거리게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앙심 품지 마세요.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웃에게 택시 기사와 다투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엄마는 매번 그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다 말하면 그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가난하면 누구라도 민망해지지 않겠어요? 내 기억력이 너희들보다 조금 더 좁니다.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손을 닦은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다가도 때로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낡은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지난 몇 년간 제가 가게 지자, 아들 학비, 집 수리비, 선녀가 태어났을 때 준 용돈, 매달 제가 자발적으로 보내주던 생활비까지 저는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는 제가 젊은 시절 양말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재래시장에서 소만두를 팔아본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명의로 등기되었죠. 저는 딸과 사위가 그 집에 들어와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저는 그저 제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고구마를 굽고 이건훈이 좋아하는 파전도 만들었습니다. 불 앞에서 제 동작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젯밤 맞은 뺨의 고통은 불씨처럼,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이건우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엄마도 저희 집에 오래 사셨으니 혹시 반값이라도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마치 자가 째깍거리며 모든 것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5년 전 딸이 둘째 아이를 유산한 후였습니다. 제가 딸을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죠. 소녀 하늘이도 2번의 방학 내내 제가 학원에 데려다주며 돌봤습니다. 일상적인 지출도 제가 적지 않게 부담했고 그들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보태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건우 씨가 아는 건설업자 쪽에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집을 담보로 잡으면 투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구마 한 조각을 연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말을 하면서 드디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토지 등기 권리증이 제가 젊은 시절 현금으로 한 번에 사서 제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년 재산세도 제가 꼬박꼬박 내고 있었죠. 그 시절 저는 양말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연말 보너스가 나왔을 때도 제가 사장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마음속에는 오직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본 적 없고 명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금반지 하나도 딸이 결혼하던 해에야 겨우 사서 끼고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늙으니 그들은 제가 이 집이 필요 없다고 이 방 한 칸에서 자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식탁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건우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일부러 옅은 색 셔츠를 골라 입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외출 전 저는 서랍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지갑에 넣고 열쇠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저는 한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저는 옛 친구 황지성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우리 동네 이웃이었는데 저 같은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말로 이 집을 떠나고 싶다면 법적으로 제게 어떤 권리가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강남 교보문고 뒤편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졌지만 안경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앉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시영 씨,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걸 보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그저 모든 게 분명해졌을 뿐이에요. 저는 이건훈이
저를 때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가봤습니까? 녹음은 해뒀나요? 증언해줄 이웃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요. 싸우는 게 소녀를 무섭게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는 하소녀를 무섭게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영 씨가 정말 떠날 준비를 한다면 제가 3가지를 즉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본인 미간의 준비를 즉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워서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영 씨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영 씨의 순종에 익숙해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황기성 씨는 저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강기성 씨는 저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집은 수영 씨 것이고 돈도 수영 씨가 번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어요. 카페에서 나와 강남대로를 걸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마치 거리가 온통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붐비는 소리가 들렸고 지하철 문은 사람들을 뱉어내고 삼켰습니다. 저는 인파 바깥에 서서 마치 물 밑으로 가라앉았던 돌멩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자산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주 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반연이 생겼습니다.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황지성 씨는 수첩을 뒤적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은행 지점 옆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처럼 제 70대의 마음은 차가웠다 뜨거웠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다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예금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 남편이 남겨준 돈이랑 제가 지난 넘겨준 돈이랑 제가 지난 넘겨준 돈이랑. 그는 웃으며 안경을 축혀 올렸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을 꺼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저는 가방에서 파란색 통장 2권을 꺼냈습니다. 한 권은 제 개인 계좌였고 다른 한 권은 이건은과 함께 개설했던 가족 공동 계좌였습니다. 다른 한 권은 이건은과 함께 개설했던 가족 공동 계좌였습니다. 그 돈은 제가 항상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이다. 황지성 씨는 첫 페이지부터 항즉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몰래 가서 확인하며 언젠가 그들의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황지성 씨는 2번째 통장을 넘기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 통장은 좋지 않네요. 공동 계좌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수영 씨가 처음 입금한 800만 원. 시기는 수영 씨가 그 집으로 이사 간 주간이네요. 아마 생활비로 준 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막 새 집으로 이사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 함께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고개를 숙여보니 계좌에는 1만 4천 원 남짓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한 발짝 헛디딘 것 같았고 목구멍에 걸린 숨이 나오지도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에 대해 그들이 수영 씨에게 정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갚을 의지가 있는지 말해줄 것인지는 수영 씨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황지성 씨는 통장을 닫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수영 씨, 이 통장은 아직 깨끗한 편이지만 지금 손 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그 집은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 말입니다. 아직 수영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살 때 제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재산세도 제가 매년 제때 내고 있고요. 그럼 그 집의 현재 시세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다른 사건 때문에 은평구 쪽 역세권도 아닌 낡은 아파트 시세를 평가해봤는데 평당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수영 씨 집은 40평이 넘으니 대략 1억 없는 노인이 아니었어 라고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껴 쓰고 문제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살면 안정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대조해 보니 제가 사실은 온 가족 중에서 가장 든든한 기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남의 밥을 먹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요. 황지성 씨는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공동 계좌의 돈을 먼저 동결시키십시오. 수영 씨는 위임 서류를 신청해서 단독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계좌를 설정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매달 인출 한도를 설정하세요. 그게 수영 씨에게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수영 씨가 그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돈은 여전히 수영 씨 손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고 저는 가방을 든 채 서울 은평구의 낡은 동네 그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불은 켜져 있었고 냄비는 식혀 있지 않았으며 손녀의 신발은 문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에 서서 벽에 걸린 웃는 부처상을 응시했습니다. 그 부처상은 제가 결혼하던 해에 시어머니가 주신 것으로 40년 넘게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부처상은 제가 결혼하던 해에 시어머니가 주신 것으로 40년 넘게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싸서 깨끗이 닦았죠. 더 이상 자비롭지 않고 지난 세월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부처상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는 거실에서 혼자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아주 작았고 손녀는 쿠션을 안고 빨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계속 손녀 쪽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뜨거운 냄비에 얼음 조각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콩반 그릇이 싱크대에 쏟아졌습니다. 콩반 그릇이 싱크대에 쏟아졌습니다. 콩바로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손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깨지 않고 개지 않고 개도 들지 않고 어젯밤에 방 문 닫고 한참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고 순진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돌멩이를 던진 것 같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며 콩을 다시 주워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저를 한때의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채소를 씻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채소를 씻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꺼내 황 변호사님이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은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신탁 설정 절차도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적절한 시기만 찾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늘 망설였습니다.
난감해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반찬 3가지와 국 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식탁에 올리자 이건훈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한 가지를 연구 중인데 만약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를 보지 않고 그저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는 거니? 식탁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손녀마저 젓가락질을 반쳤습니다. 식탁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그냥 예를 들어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지금 당장 하자입니다. 너희들이 방에서 한 말, 아이가 다 들었어.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 집이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건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도박꾼이 현장에서 들통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헛소리를 해요. 어디서 들은 말인지. 남이 듣기 싫으면 자기 집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물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먹다 남은 국을 보며 예전에 우리가 작은 가족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딸은 옆에 서서 그릇을 정리하고 채소를 씻는 것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없고 희미한 별 몇 개만 보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 낡은 라디오는 예전에 남편이 남겨준 것이었는데 아직도 소리가 잘 나왔습니다.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를 파란만장한 삶을 견뎌낸 모든 분께 바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 바다 같아 인연 없으면 허무할 뿐. 이라는 노래가 귓가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바람이 집 밖에서 불어와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이 손은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탐내는 것은 제가 만든 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이용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족은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걸려있던 웃는 부처상을 생각하니 그 웃는 얼굴이 이건은이 저에게 아첨하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웃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콤한 말 뒤에는 돈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 청주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날 점심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에게 말했습니다. 손으로는 여전히 옥수수를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가려고? 누구 집에 가는 건데? 친척들 댁에? 조상님 묘에 설날에 못 갔는데 이제야 시간이 좀 나네. 이제야 시간이 좀 나네. 겸사겸사 간식도 좀 가져다 주려고. 딸은 몸을 돌려 다리를 테이블에 걸려 다리를 따. 하늘이 수요일에 학원 가야 하는데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청주에 가는 것이 친척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외출한 후 저는 가방을 들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집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모두 복사기에 스캔했습니다. 점원은 젊은 남자였는데 제가 조작하는 것이 좀 느리자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라인으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보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스캔한 서류들을 황지성 씨에게 라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신탁 계좌는 다음 주에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새 계좌를 개설해 두세요. 저는 발걸음을 질질 끌며 우체국으로 가서 새 개인 계좌를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아주머니, 인출 한도를 설정하시겠어요? 일일 한도를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만 원 이내로요. 우체국에서 나오자 햇볕이 너무 따가워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저는 전통 찻집을 찾아 앉아 대추차 한 주전자를 시켰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연두색 찬이 깔려 있었고 찻잔은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스듬히 인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제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 쉬는 소리가 있고 조심스러울 필요 없고 저는 휴대폰으로 라인을 열어 최근 가족과의 대화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찍어 제 이메일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지폐 몇 장으로 난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돌돌 말아 낡은 속옷 2벌의 가장자리에 실로 꿰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여행 가방 바닥에 두꺼운 수건 밑에 숨겼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베이지색 여행 가방을 응시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서울로 홀로 올라와 그 낡은 천 가방을 끌고 서울로 홀러와 그 낡은 천 가방을 끌고 서울로 홀러와 그 낡은 천 가방을 끌고 그런데 지금은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몰래 떠날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은 기차역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기차를 타고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부엌의 작은 전구만이 희미한 노란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스트 2조각을 굽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두유를 따랐습니다. 먹으면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아침 식사 사진을 딸에게 보내고 짧은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먼저 갈게. 잘 지내.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돈을 숨겨둔 외투를 입었습니다. 캐리어를 조용히 문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녀의 그림책이 있었고 벽에는 익숙한 웃는 부처상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져가는 것이 몇 벌의 옷이나 몇 권의 서류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서서히 깎여나갔던 제 존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누구에게도 계산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웃는 부처가 되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했고 당당함을 원했고 저만의 노년을 원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주 가벼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떠나기 아까워했던 곳일 뿐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 공덕역을 나와 인도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자주 이곳 친구 집에 와서 고스톱을 치고 팥빙수를 먹곤 했습니다. 지금 다른 점은 이번에는 즐거움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예전에 동네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장기 거주를 위한 곳으로 숙식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 건강관리, 간단한 운동 수업, 그리고 의사 정기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쌀까봐 걱정했지만
가격을 알아보니 방 한 달 임대료가 2억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수도세와 전기세, 식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수도세와 전기세, 식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제게 집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는다는 것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은평구에 사시던 강수영 씨 맞으시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예전에 친구분께 서울 딸내 집에서 잘 지내지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신 거군요. 이제 마음을 바꾸신 거군요.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그녀는 즉시 제 입주 수속을 능숙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낡은 나무 몇 그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문득 오랜만에 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타고 국민은행 마포 지점으로 갔습니다. 새로 개설한 계좌 자료를 들고 황지성 씨와 함께 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느 때처럼 침착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신탁 인출 제도를 설정하고 싶어요.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수혜자는 저 자신, 위임인도 저뿐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 몇 장을 건네주며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위와 함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위와 함께 개설했던 공동기도 계좌를 동결하던 해 전액 인출하고 계좌를 동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낡은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모두 황 변호사님께 넘겨 봉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작은 금고 모형을 가져왔는데 어르신 고객들에게 드리는 기념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수영 씨가 자신에게 주는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작은 등을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억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은 영정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어린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해 저는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온 가족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온 가족을 꾸려나갔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아껴 쓰고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에 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에 사는데 이건훈이 제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모습을 생각하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집마저 담보로 잡으려 하다니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약간 서늘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침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여러 딸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은 내가 아직 살고 있고 돈도 내가 아직 살고 있고 집은 내가 아직 살고 있고 불을 끄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누구도 내 돈 한 푼도 더 이상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막 밝아오고 있었고 미풍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옆에 왕할머니가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지난주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예전에 너무 억눌려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 공기가 달라요.
그녀도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딸이 어제 저를 찾아와서 강씨 성을 가진 노인분을 본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따님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 앞에 서 있는 농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이 햇살 아래 살랑거렸고 그림자가 제 발밑에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제가 힘들게 마련한 그 집에서는 혼란이 조용히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졌어. 통장도 가져갔어. 딸 민서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건훈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나왔고 얼굴에는 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뭐가 없어졌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꺼져 있어. 엄마가 평소에 드시던 약도 없어졌어. 다른 방을 뒤집어 엎으며 더 없어졌어. 다른 방을 뒤집어 엎으며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이건훈의 안색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직원은 계좌에 신탁 인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공동 명의자가 아니면 어떤 거래 권한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지며 맹렬히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집을 그 사람 명의로 하지 말았어요. 제가 진작에 말했잖아요. 딸은 문가에 서서 얼굴이 참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그들은 정말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제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겼거나 가족 공동자산을 횡령했다고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약서조차 꺼내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합법적인 소유권자이고 계좌도 개인 명의입니다. 우리도 인정사정 없다면 우리도 인정사정 볼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결국 모두 빗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딸이 여동생과 크게 싸웠습니다. 여동생은 언니는 어떻게 엄마를 그냥 떠나보낼 수 있어. 그분은 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언니를 낳은 사람이야. 라고 다그쳤습니다. 너 외국에 있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 나 혼자 여기서 몇 년 동안 엄마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 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를 피하는 거야. 진작에 다 계산해둔 거야. 그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불효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분명하고 고집이 세서 그래요.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앞에는 몇 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초등학교가 끝나도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아 집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오비를 입은 어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학교 정문에 서서 접이식 우산을 들고 헐떡이며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마포구의 실버타운 베란다에 앉아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죠. 왕 할머니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녀를 보며 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하는 건 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돈이지.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저 인내심이 바닥났을 뿐이에요. 그들은 제가 냉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드디어 그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받기만 하면서 당신이 힘든지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당신이 늘 양보하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강 선생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지성 씨에게서 연락이 온 그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서 손수건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빨랫감을 내려놓고 천천히 실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자료 열람을 신청했을 때 수영 씨가 남긴 그 녹음과 저에게 보내주신 그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마치 이미 끝난 사건을 요약하든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폭력,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의 폭행은 가정폭력으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와 함께 집 담보대출 관련 대화 내용도 재산 동기를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녹음의 시작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녹음의 시작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또 너가 그렇게 시끄러워? 또 네가 애를 잘못 키웠다고 혼내는 거야? 짝. 그날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황 변호사님께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는 강 선생님, 증거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고소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두가 노인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한 번에 분명히 것이 두려웠어요. 제가 말해줄게요. 노인들의 기억력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노인들의 기억력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고발장이 검찰청에 접수된 후 이건우는 예상대로 설명 협조 요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는 제가 제멋대로 가족 재산을 처분했고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공문을 받자마자 그가 소셜미디어에 여기저기 퍼뜨리던 말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적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병원 밖에서 음성 메시지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듣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건훈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는 당당한 척했습니다. 수영 씨,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다 오해입니다. 지금 일을 키워서 걔 회사까지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만들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웠니? 그날 나를 때릴 때는 왜 창피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고집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병신 혼자 이 자산들을 결정할 수 없어. 나를 고소하겠다고?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날씨를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손에 증거가 몇 개나 있는지 나도 기꺼이 법정에 설 거야. 그럼 네 손에 증거가 몇 개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지 개조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모든 장부는 깨끗해. 집이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계좌는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너보다 더 계산적이야. 너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계산해. 전화 저편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떤 대화는 길어질수록 힘만 낭비될 뿐입니다. 며칠 후 딸 민서가 결국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남편, 당신이 저를 돌봐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경찰에 가서 그 사람이 사기쳤다고 말해요? 당신은 제 남편이지 우리 집의 적이 아니잖아요. 이건우는 제가 영원히 반격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양보하면 항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평생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아왔는지 잊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게 의지해서 일어섰다는 것을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제가 이간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인정, 책임, 신뢰를 모두 자산과 담보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낡은 편지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처음 모았던 돈, 우체국 예금 통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숫자는 보잘것없었지만 양말 공장에서 밤샘 야근을 하며 한 달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해 저는 38세였고 아이는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림을 꾸리면서도 일했고 도시락 하나를 3끼로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 예금 통장 사본은
이제 실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스스로 가정을 이윽긴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이곳은 서울 은평구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고 바람도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저는 마당가에서 팔을 휘두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햇살이 마침 바닥 타일을 하나하나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부용화 한 줄이 심려 있었는데 붉게 피어 경쟁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직 입주한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갑니다. 아침 7시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집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은평구에서 살았으니 사람의 몸은 모든 빛과 살았으니 임시 성을 가진 형님이 체조를 가르치는데 젊었을 때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동작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구령을 외치는 데는 리듬감이 있습니다. 점심에는 모두 돌아가며 조리 당번을 맡아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는 채소 씻기와 그릇 정리 담당입니다. 부엌은 활기차입니다. 예전 집에서는 밥은 제가 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동아리 시간입니다. 저는 뜨개질관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은 근처 평생교육원에서 은퇴한 임 선생님인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목도리 뜨는 법과 동전 지갑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코바늘을 잡았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서두르지 마세요. 한 코 한 코 천천히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30년 전쯤 이웃에게 바느질을 배워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단체 채팅방 같은 것이요. 매일 누가 날씨를 알리고 농담 사진을 보내고 어떤 아주머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공유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 옛말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 3번이나 잘못 눌러서 세대의 택시가 왔습니다. 저는 기사님들께 제가 연습 중이라고 일일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기사님들께 제가 연습 중이라고 일일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기사님들도 화내지 않고 한 분은 아주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밤에 방으로 돌아오면 저는 베란다에 앉아 코바늘을 만지작거리며 라디오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는 간단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저는 휴게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시성을 가졌고 나이는 저와 비슷했으며 말투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3 자녀는 모두 외국에 살아요. 평소에는 명절에만 영상통화를 하죠. 저는 진작에 늙으면 혼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하나뿐인데 그래도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녀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가벼웠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달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웬일인지 식당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배달의 민족 앱을 다운로드하려고 했습니다. 반나절을 들여 식당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을 겨우 익혔지만 결국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원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특별히 주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아 그 설렁탕을 앉아 그날 오후 하늘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끓여둔 수정과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입구 관리인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어르신 친구분 중 누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는데 로비로 나가보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기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손이 하늘이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교장실 앞에 섰고 고개를 숙인 채 교장실 앞에 섰기를 숙인 채 교장실 앞에 섰기야.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모시러 왔어요. 저는 딸을 한번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손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딸이 다시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날 저는 다시 생선조림과 두부조림, 그리고 밥 한 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부엌이 있어서 내가 만든 생선조림은 네 어릴 적 그 맛 그대로야. 딸은 잠시 멍하니 식탁 위의 생선조림을 바라보더니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어릴 때 생선 배살을 제일 좋아했지. 내가 일부러 부드러운 졌습니다. 내가 일부러 부드러운 부위만 골라줬잖아. 딸은 코를 훌쩍이며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손녀 하늘이는 종이와 연필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릇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도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딸 민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저희 집에 사는 게 엄마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제가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는 제 ATM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딸을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계산만 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우 씨는 지금 저희가 따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망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망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망쳤다고 말해요. 나는 평생 돈이 망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너무 믿어서 나눌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서 살지 않을 거야. 집은 여전히 내 소유이고 장부도 모두 내 손에 있어. 딸은 약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제 마음도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엄마가 되어줄게. 딸은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은 제 설거지를 도와주었고 손녀는 저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기 전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음에 뭘 먹고 싶니? 김치찌개도 해줄 수 있는데.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엄마 밥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그래도 좋지만 재료는 내가 고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관계는 비록 깨졌을지라도 모든 균열이 빛을 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균열은 오히려 여명이 빛을 들이웁니다. 강수영 씨는 반평생을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딸이었고 식탁에서 잔소리 많은 어른이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워낸 누구도 기댈 곳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집을 사고 손주를 돌보고 아픈 사람을 보살피면서도 혹시나 상처를 줄까봐 심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식탁에서 뺨을 맞고 찻잔마저 깨졌을 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혼자 집을 나와 자신의 예금을 확인하고 법률 신탁을 설정하고 스스로 음식 배달 앱을 설정하고 강수영 씨는 변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집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집을 미래의 ATM기처럼 여깁니다. 마음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참견하지 말라는 말뿐입니다. 만약 당신도 언젠가 강수영 씨처럼 늙고 병들고 돈마저 바닥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의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제보나 댓글을 각색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댓글이나 DM으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